김용민의 정치쇼 화요일 4부는 보수의 품격으로 함께합니다. 나라 걱정하는 돌직구 품격 있는 보수 정정 브라더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정두원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정태근 전 의원님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정태근입니다. 예. 자, 방송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 3부 시간에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이 지난해 26위에서 올해 15위로 상승했다. 이런 보도가 또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정확하게는 17위에서 15위로 상승했다. 이렇게 바로 잡겠습니다. 패널 중에 한 분이 26위에서 15위로 상승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은 17위에서 15위로 상승했다. 두 계단 올랐다. 이 점으로 바로 잡겠습니다. 올해부터 새 평가 기준이 적용돼서 혼동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예. 국가 경쟁력은 좋아졌는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이 이전부터 계속 여기 사는 사람들은 다 힘들어가지고요. 뭐 이명박 정부 때도 힘들고 박근혜 정부 때도 힘들고 요즘도 뭐 일자리 문제 때문에 힘들고 도대체 경쟁력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행복하고는 별 관계 없는 것 같아요. 뭐 저기 GDP가 뭐 그 나라 경제, 뭐 삶의 질 이것과는 무관하다 이런 지적도 많이 나왔죠. 그럼요. 예, 과거부터. 자, 보수에게 태극기 부대란. 네, 이런 제목으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 저지를 인물이다. 종쳤다. 정두원 의원님께서 같은 인물을 두고 열흘 사이에 이렇게 정반대 평가를 하셨는데 전원책 조직 강화 특위 위원이죠. 네. 어떻게 일 저지를 인물이라고 보셨다가 종쳤다라고 이렇게 입장을 바꾸신 건지. 아니 이제 하는 걸 보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흐물흐물 뭐 좋은 게 좋은 거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예. 이제 칼 같은 분인데 그래서 기대를 했죠. 예. 근데 이제 중간에 뭐 얘기를 하는데 좀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예. 특히 이제 박근혜 탄핵 과정에 문제가 있다. 뭐 이런 발언. 네. 또 경제 민주화를 해가지고 사실 보수 폭망에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예. 이거는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지금 김병준 비대위원장이나 김용태 사무총장의 생각하고 정반대되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뭔가 좀 개혁적으로 가는데 이거는 좀 후퇴하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혼란스럽고 그러니까 지금 쇄신이 왜 하는 거죠? 우리가 지지율을 높이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떠나간 건전 보수를 다시 불러들이고 중도도 흡수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 후퇴하면 이 사람들이 안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종친 거죠. 촛불은 혁명이고 태극기는 부대인가 이렇게 전원책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여기 공감하시나요? 일단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저도 그렇습니다. 예, 솔직히. 근데 이제 짐작은 가요. 근데 좀 자신을 왜소화시키는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요. 네. 왜냐하면 촛불은 대다수 국민이 참여했잖아요. 예. 진보 보수를 떠나서. 네. 근데 완전히 촛불은 진보가 참여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 같고 예. 태극기는 이제 우리 편이다. 그러면 태극기 부대가 사실 어쨌든 굉장히 극소수잖아요. 예. 그럼 우리는 극소수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똑같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좀 손해되는 발언이죠. 예. 극소수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이제 태극기를 든 사람, 그러니까 태극기 부대라고 얘기하지 않고 태극기를 든 사람은 대부분이 나라를 걱정하는 보수이자 애국자다. 네. 그래서 그 태극기 집회에 나가시는 분들이 본인들을 애국보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애국보수라는 표현은 좀 안 맞고 그러면 나머지 보수는 뭐 비애국보수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태극기 보수, 그러니까 뭐 태극기 부대, 굳이 이제 이분이 이제 부대라는 말이 안 좋다 그러면 태극기 보수라는 표현이 맞을 텐데 그 극소수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집회에 참여하신 사람이 극소수고 대략 그 만약에 이전에 예를 들면 보수정당 뭐 한나라당 시절 같은 경우 뭐 새누리당 따져보면 이런 이제 좀 이런 성향의 극단적인 반공이라든지 그 한미 동맹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대략 적게는 5%, 많게는 한 10% 정도였다고 봐야죠. 예. 그런데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는 한 25%에서 30%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었으니까 예. 예를 들면 전당대회 같은 걸 벌어줘도 예를 들면 우리 정두원 선배님 같은 경우가 전당대회 나가면 최고위원 당선되잖아요. 네.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 경선 나갈 때 사실은 그 당시 경쟁자가 이제 맹영규,
홍준표였는데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잖아요 후보로. 예, 예. 마찬가지로 경기지사 같은 경우도 남경필이 경선에서 이긴 거거든요. 후보가 된 게. 예, 예. 그래서 과거에도 보수 정당 내에 이런 태극기 보수가 있었던 건 사실이고 그 세력이 사실은 많게 보면 10%까지 볼 수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제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그 산토끼라고 얘기하죠.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세력 지지 세력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예. 이게 별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쪼그라들었잖아요. 예. 쪼그라들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분들의 비중이 더 커져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지난 대선 때부터 이분들 지지례도 기본적으로 안고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고 예. 거기에 앞장섰던 게 처음에 홍준표 대표 아니에요. 홍준표 후보 아니에요. 예. 그러면서 이제 요즘에는 보니까는 뭐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에도 어떻든 태극기 보수도 안고 가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안고 가는 건 좋은데 예를 들면 당원을 가입하는 걸 반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 어떻게 막아요, 그걸?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미래지향적이고 미래 세대의 가능성을 넓혀주고 그런 방향으로 끌어갈 수 있는 혁신의 방향이나 인물, 그 세력, 혁신 세력 네. 이것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뭐 꽝이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보수에게 태극기 부대란 한마디로 진단해 보신다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태극기를 들고 직접 나온 사람을 태극기 부대라 그러고 예. 한나라당의 자꾸 한나라당이라고 하잖아요. 자유한국당의 주축이 태극기 세력이에요. 지금 전태근 의원이 말한 10% 안팎. 그게 지금 또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스펙트럼을 넓혀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지금 태극기 부대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한나라 지금 자유한국당의 주축이지만 이게 그 다수가 돼서는 안 된다. 결국 건전보수하고 중도가 다 들어와서 그게 다수가 돼야 된다. 이제 그래야지 이제 그 총선도 해볼 만하고 집권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그 얘기고요. 예. 그러려면은 지금 같이 해서는 안 되죠. 자유한국당 내에 초선 의원들이 보수 진영 유력 주자들과의 보수 대통합 토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사실 초선 의원들 하면은 당내 정풍운동의 진원지가 돼야 하는데 20대 자유한국당 초선 의원들은 그런 모습을 잘 보지 못했어요. 얌전하죠. 예, 그런데 그분들이 유력 주자가 맞아요? 아니 그리고 또 하는 가지는 예. 보수 대통합이 맞아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좀 언어를 좀 과장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5분 거론된 분이 황교안, 오세훈, 유승민, 원희룡, 김태호인데 예. 이분들이 뭐 지금은 조금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대선이 지금 앞으로 한 3년만 남았잖아요. 예. 이분들이 유력 주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통합이라면 아까 말한 건전보수 중도까지 다 이렇게 해야지 대통합이지. 예. 지금 얘기하는 사람들은 옛날에 한나라당 새누리당에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예. 이 사람들 다시 오라는 얘기니까 그거는 그냥 원상복귀하자는 얘기지. 어떻게 원상 부분복귀. 대통합이냐 이거예요. 그것도 완전 원상복귀도 아니고. 부분복귀.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초선 의원들이 내가 보수를 살리겠다고 해서 그분들이 내가 유력주사로 나서겠다라는 결기를 보여줘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이제 그 비대위가 출범한 지가 지금 이제 100일이 됐단 말이에요. 예. 오늘 3월 24일이 딱 그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나온 지 100일 된 날이에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김병준 비대위원장 개인의 리더십의 문제가 아니라 소위 비대위 자체로 놓고 보면 낙제점이라고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어떤 쇄신의 방향을 보여준 것도 아니고 예. 어제 예를 들면 엊그저께 이정미 대표 같은 경우는 다음 총선 일당, 그다음 집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정의당이요? 네, 정의당이. 예. 어떤 이 정당의 목표를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정책적으로 무슨 유능한 걸 보여준 것도 아니고 그잖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인적 쇄신을 했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나마 지금 예를 들면 그 공공기관의 예를 들면 고용비리 문제 고용세습 문제를 제기한 게 이게 뭐 노조의 문제도 아니고 노조만의 문제도 아니고 임직원만의 문제도 아니고 옛날부터 임직원들이 많이 해왔던 것을 노조가 왜 니들만 하냐 우리도 해먹자 그러고 같이 해먹은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면서 단체 협약까지 집어넣고 그러면서 이게 노동관행이 굉장히 고용관행이 잘못돼 있었는데 그나마 그것을 밝혀낸 것 말고는
자유한국당이 한 게 뭐가 있나요? 너무 심한가? 예리한 지적으로 또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분들이 말이죠. 초선들이 보수 통합의 필요성과 한국당 합류 의사, 전당대회와 대선 출마 의지,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하라고 요구할 모양인데, 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초선들은 대부분도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한 인물들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지금 와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묻겠다. 이러면 친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친박을 어떻게 끌어안고 가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으로도 해석됩니다. 우리가 의원이라면 이렇게 안 할 텐데. 일단 예를 들면 여기에 말이에요. 무슨 예. 철학이나 비전이나 목표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예, 그렇죠. 보수 통합이라는 건 철학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방법이긴 하겠죠. 집권 전략. 그거는 이제 선거 때는 언제나 합종연행이 일어나는 거고. 예. 그다음에 무슨 전당대회 대선 출마 의지 그걸 왜 물어봐요. 본인이 의지가 있으면 하는 거지. 예.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네. 이 사람한테 묻지 말고 자기들이 얘기하라 이거예요. 자기들이 얘기해라. 자기들은 왜 얘기를 안 하고 예. 거기 나와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냐고요. 예. 줄 세우기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서 차라리 비전이고 뭐고 없지만은 네. 이렇게 하는 게 더 눈에 띄고 더 우리가 국민들이 볼 때는 좀 기대를 할 거예요. 황교안, 오세훈, 유승민, 원희룡, 김태호 다 웃긴다 이거지. 내가 다 비판하면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 네. 내가 이 당을 한번 살려보겠다. 초선에서 그런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비전을 제시하고 내가 이 당 한번 살려보겠다. 왜 그런 사람들이 안 나오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 왜? 자유한국당 초선들이 너무 노회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노회에서. 아니 그러니까 가늘고 길게 살자. 가늘고 길게 살자. 근데 예. 제가 볼 때는 어차피 다음 총선에서 다 떨어지거든요. 아이, 또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거. 아니 자기 자체 조사 결과 40석밖에 안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자유한국당이 조사를 했는데 내 다음 달에 한다면 40석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안 나와요. 오. 그러니까 살 길을 찾으려면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더 어디 여의도 연구원이 조사한 겁니까? 뭐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정확히 그건 이제 뭐 정확한 분석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지금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 대구 경북 지역이잖아요. 아무래도요. 예, 그리고 예. 이제 그다음에 이제 부산, 경남, 울산에 이제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고 그 외 지역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강남 소초 송파도 무너지는 판이니까 지금 네. 소초 하나 남았으니까. 예. 그런데 이제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통합하라는 압력이 굉장히 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자꾸만 보수 통합을 얘기를 하는데 보수 통합 뭐 그거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다음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전, 예. 정책, 쇄신의 방향은 뭐고 그리고 진정으로 2022년 대선에 가서 그러면 어떠한 성격의 리더십을 내야 예. 우리가 그래도 경쟁을 할 만한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게 안 되니까 네. 지금 이제 계속 앉아서 이제 보수 통합이 어떻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아니 근데 이 빅5 토론회 빅5가 아니라니까요. 잠깐 아니 그나마 자칭. 자칭. 예. 그 홍준표, 김무성 두 분은 왜 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이분들은 아예 배제를 해버린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병준 비대위 또 눈치를 보는 거예요. 초재선들이. 초선들이. 예. 이제 아유, 초선이 왜 남의 눈치를 봅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예. 그래서 제가 옛날에 국회 있을 때도 그랬어요. 초선 후배들한테 예. 야 링컨도 초선이었고 오바마도 초선이었다. 예. 당신들은 대마을 가져라. 근데 왜 선배들 눈치 보고 그러냐. 예. 저 같은 초선하면 떨어지잖아요. 가늘고 길게 살자. 좀. 그래요. 가늘고 길게 살자. 홍준표 전 대표 발걸음이 다시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보도를 보니까 당 대표 선거엔 안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러면서 유튜브 채널을 또 개설을 했단 말이죠. 목소리가 상당히 높아요. 좌파들은 인터넷 찌지지를 동원해서 우파 정당의 리더들을 희화화하는 야비한 수법을 사용해왔다. 이렇게 지적했는데
이 같은 인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소음이죠, 소음. 소음. 소음이다. 이런 걸 소음이라 그래요. 소음이야. 그리고 또 전당대회 안 나오겠다고 또 자기가 얘기 안 했다고 또 오늘 아침에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또 오늘 또 얘기를. 그러니까 뭐 무슨 속셈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자기가 자꾸 이제 정치권에서 멀어지는 게 두려워가지고. 지금 혹시 제가 홍준표 대표의 마음을 좀 해석해 보자면은 이 지난 세월을 보면은 뭐 김영삼 대통령부터 봤을 때 이회창 총재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이후에 보스가 없단 말이에요, 자유한국당에. 그래서 본인이 이제 다음 보스가 되려고 했는데 당에서 좀처럼 인정받지 못했고 또 선거 실적도 그렇게 뭐 내놓을 만한 것도 못 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이 당의 중심이 되고자 지역위원장도 대거 교체하고 그랬는데 지금 김병준 비대위원장 들어와가지고 자신의 어떤 존재가 부정당하는 상황에 이르게 돼서 일찍 이렇게 다시 재등판하게 됐고 그래서 조만간 뭐 당대표든지 당 대선 후보든지 이렇게 해서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예측을 낳게 하는데요. 저도 예측을 해볼까요? 예. 홍준표 대표가 전 대표가 다시 전당대회 나오면 민주당 사람들이 표를 많이 밀어줄 것 같아요. 홍준표 있으면 그냥 그야말로 안심이거든요. 거저먹기거든요. 저는 그런 예측도 하는데요. 그건 그냥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예요. 실제로 성완종 회장 관련한 재판에서 이제 대법원 승소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만세를 부른 쪽이 저 민주당 쪽이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또 들었어요. 예. 참 우픈 얘기인데요. 예. 그래요. 홍준표 대표가 지금 참 여러모로 새로운 길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데 쉽진 않아 보입니다. 정의당이 창당 6도를 맞았습니다. 6년 전만 해도 그때는 통합진보당하고 갈라져서 나온 진보정의당이었는데 지금 같은 지지율은 상상도 못했던 상황인데요. 정의당이 약진했다고 보시는데 동의하십니까? 당연하죠. 10배 성장한 거죠. 6년 10배. 만에. 예. 아주 대성공이죠.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의당을 좋아했는데요. 예. 물론 이제 노선은 다르지만 예. 왜냐하면 그 성실성, 일관성, 예. 진지함 예. 진짜 훌륭하죠. 정의당 같은 당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게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네. 현존하는 원내정당 중에서 이제 6년이면 가장 오래됐지요. 예. 87년도 이후에 이제 그 한나라당이 이제 14년을 갔기 때문에 가장 오래된 정당이고. 네. 근데 저는 조금 더 정의당이 네. 그 당당해졌으면 좋겠어요. 당당해졌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당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얘기냐 이럴지 모르겠지만 그 창당 6도를 하면서 이정미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2020년까지 한국당을 제치고 1당으로 거듭나겠다. 제1야당으로. 예. 그리고 2022년에는 집권을 하겠다. 진보 정권을 만들겠다. 집권을 하겠다는 표현이 아니라. 네. 근데 사실은 집권을 하겠다는 얘기를 해야 되거든. 우리가 집권을 하겠다는 얘기. 그러니까 2022년에 진보 정권 얘기는 연립 정권을 구성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연립 정권을 구성할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2020년까지 제가 보기에 제1야당으로 되는 거는 훨씬 가능성이 적어요. 내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되는데 오히려 당당하게 그러니까 지금 유권자의 투표 성향이라는 게 마구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이 자유한국당에 실망을 해가지고 정의당을 지지할 수는 없어요. 중도 정도를 지지할 수는 있어도. 근데 결국은 그러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 중에 과거에 소위 정권 교체나 자유한국당과의 1대1 대동 그 대결 구도 때문에 할 수 없이 민주당을 찍었던 사람들이 우리 정의당을 지지하게끔 만들어주는 당당한 스탠스가 필요한 거거든요. 또는 예를 들면 그 프랑스 같은 경우가 그 이 르펜이라는 구구 정당 국민연합에서 후보가 강력히 부상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대통령이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그 독자 정당 중도 정당을 창당해 가지고 1년 만에 집권을 하잖아요.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잖아요. 이렇게 일단은 정의당이 상당히 이제 당당하고 독자적인 모습으로 집권하겠다라는 비전을 제시해줘야 실질적으로 민주당을 현재 지지하고 있는 사람 중에 나는 그럼 정의당 노선으로 갈 거야. 이런 사람들이 확실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더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요번 경우에 예를 들면 그
이 공공기관 이제 채용 비리 관련해 가지고는 정의당이 이제 나머지 야당하고 입장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우리 사회의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대기업 노조 이런 데에 있어서의 그동안에 쌓여있던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조뿐만 아니라 사실은 임직원도 채용 비리를 해온 거거든요. 지금 예를 들면 행안부가 작년에 강원랜드를 계기로 해가지고 조사하는 거에 보면 26개 기관이 이미 비리가 채용 비리가 있었어요. 밝혀진 거예요 이미.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지지 기반이 포함된 문제와 관련해서 뭐 노조화 문제에 대해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당당해야 돼요. 그래야지 국민적 지지가 넓어진다. 잘하고 있는 거죠. 정의당이 어떤 세력에 의해서 포위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그럼요. 이런 말씀. 그 정책적 지표. 그러니까 지난번에 예를 들면 노회찬 대표가 돌아가시기 전에 미국에서 한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자영업자 문제는 가불간의 문제 이전에 자영업자들끼리 과당 경쟁할 수밖에 없는 이 구조가 문제다. 이 문제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특파원들하고 얘기할 때. 지금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자영업자로 내모는 현실을 고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뭔가라는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것이 정의당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 세력의 책무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문제의식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의당이 뭐 민주당의 뭐 이중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면서 강원랜드 특혜 채용 논란 이것과 관련해서도 국정조사하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걸 왜 빼야 되죠? 저는 그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거 강원랜드를 왜 빼냔 말이에요. 제가 그거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은요.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도 이것을 정치 공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지금 고용 구조에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국정조사를 하고 나머지는 감사에서 나타난 부분 등등을 가지고 검찰에서 특별사본부를 가지고 수사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공적자금 비리 관련해 가지고 그 수사본부를 4년 동안 운영하면서 회수한 돈이 76조예요. 그런 것들을 다 따져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보수의 품격 정두원 정태근 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민의 정치쇼는 내일 아침 10시 5분에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